2019년에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 이자율 5%로 $1,000를 투자하면 5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놀랍게도 정답을 맞힌 사람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생업에 종사하는 성인들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자동차 할부금을 내며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왔지만 정작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 성인들이 짊어진 개인 부채는 14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이고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은 깡통 전세가 될 위기이며 은퇴자금은 10년치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발전소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학교에서 배워서 살면서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지식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고 부자는 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교육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일했습니다. 세금을 냈고 대출금을 갚았으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저축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월급 인상분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은퇴 계좌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투자로 산 집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배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모든 재무설계사와 은행 그리고 전문가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저축했어야 했고 투자를 다르게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애초에 여러분이 이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계속 일하고 소비하고 돈을 빌려서 덫에 갇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지 못한 이유는 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월급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일하고 나서 빈털터리로 은퇴하지 않습니다. 금융문맹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동과 빚 위에 세워진 경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데도 왜 힘겨운지 이해하려면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대 경제가 자연스럽게 진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800년대 초 프로이센은 최초의 의무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적인 노동자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지시를 따를 만큼만 가르치고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할 만큼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1800년대 후반 미국으로 퍼졌고 산업가들은 이를 매우 반겼습니다. 존 D. 록펠러는 미국 교육의 표준화를 지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독립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장에 필요한 읽기와 산수만 가르쳤고 금융 지식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이해하는 노동자는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를 생산하는 대신 자신의 부를 쌓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아주 조심스럽게 설계되었습니다. 생산적인 노동자가 될 만큼만 가르치고 자유로워질 만큼은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졸업할 때쯤 여러분은 40년 동안 노동하도록 훈련받았지만 부를 쌓는 법은 단 1년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 결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었고 소비자 부채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교에서 개인 금융 수업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주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진 대중은 통제하기 쉬운 대중이란 사실입니다. 1975년에 미국의 일반 가정은 신용카드 빚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신용카드로만 1조 달러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정이 6,000달러 이상의 카드 빚을 지고 있으며 이미 쓴 돈에 대해 16에서 24%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자는 단순히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덫에 갇히게 만드는 확실한 장치입니다. 매달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산 물건값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만 갚아서는 겨우 버틸 수 있을 뿐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은행들은 그 이자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평생 여러분의 월급에서 돈을 뽑아갑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기서부터 덫은 진짜로 잔인해집니다. 여러분은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들었습니다. 자산을 쌓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을 6% 이자로 받으면 갚을 때쯤에는 집값의 거의 2배를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계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401k 같은 연금에 돈을 넣으라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에 맞춰 시장에 투자하고 30년 동안 불려서 편안하게 은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인사팀이 추천하거나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를 고르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펀드 운용 비용 비율은 매년 수익의 1에서 2%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그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때로는 수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어야 할 돈이 조용히 펀드 매니저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설령 계좌가 불어난다 해도 여러분은 전적으로 시장 타이밍에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2008년에 은퇴할 계획이었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가장 돈이 필요한 순간에 반토막 났을 것입니다. 다음번 경제위기 때 은퇴한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40년 동안 시스템에 돈을 갖다 바쳤지만 실제로 은퇴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봐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주요 금융 결정은 여러분의 부를 상위로 이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으로 부를 이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는 대부업체로 부를 이전합니다. 여러분의 은퇴계좌는 펀드 매니저에게 부를 이전합니다. 여러분의 세금은 기업 보조금과 구제금융에 돈을 쓰는 정부로 부를 이전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주택, 화재보험도 매달 보험회사로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을 때 이익을 챙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40시간에서 50시간을 일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연 은퇴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를 쌓도록 의도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월급에 의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를 생산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고갈시켜온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습니다. 은행들은 무모한 도박을 했고 쓰레기 같은 모기지 상품을 증권으로 묶어 팔았으며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습니다. 누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은퇴 계좌는 40% 폭락했고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근무 시간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위기를 일으킨 은행들은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재앙을 만든 바로 그 기관들에게 수조 달러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행들은 전보다 더 거대해졌습니다. CEO들은 보너스를 챙겼고 주주들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축은 증발했고 은퇴는 10년이나 미뤄졌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하면 손실은 여러분이 떠안습니다. 시스템이 회복되면 이익은 그들이 가져갑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유화합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 넘게 이어져온 패턴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는 4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합시다. 자산 가격이 폭발했습니다.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대부분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돈을 찍어냈을 때 자산 가격을 부풀려 부자들을 천문학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저축 예금 이자는 겨우 61%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치솟았습니다. 월세, 식비, 기름값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돈을 찍어낸 거는 상류층을 위한 시스템을 구했지만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짓밟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시스템은 부를 상위로 집중시키고 여러분의 노동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학교에서 써먹지도 않을 사실들을 외우느라 몇 년을 보내면서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을까요? 금융 문맹 퇴치는 그들에게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20대부터 투자를 시작해 부자로 은퇴합니다. 빚을 이해하는 사람은 빚을 피하거나 빚에 허덕이는 대신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자산을 이해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소득을 만들어 월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실물 자산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금융 문맹이기를 바랍니다. 금융 무지는 의존성을 낳고 의존성은 통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있으면 싫어하는 직장이라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월급 외에 부를 쌓는 법을 모르면 은퇴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순종적이고 생산적이며 덫에 갇혀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모든 제국, 모든 경제, 모든 권력 시스템은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존해 왔습니다. 대다수 대중을 생산적일 만큼만 교육하고 자유로워질 만큼은 절대 교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시민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군주들은 강제로 돈을 빌려가며 그것을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미국에서는 여러분을 빚에 파묻히게 하고 그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사기극은 똑같습니다. 부를 상위로 이전하고 대중을 의존적으로 만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 배우지 못한 이유는 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여러분이 갇혀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경제의 블랙박스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찾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